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 본강이죠. 오늘 본방송은 예비창업 패키지 발표 평가 길라잡이입니다. 이제 월요일까지 여러분이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의 서류를 제출을 하셨고요.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써서 제출을 하셨고,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원 기간이 2주일 연장이 된 만큼 지금도 좀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 중에 당장 발표 평가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예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방송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초기 창업 패키지도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디딤돌 2차도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계획서 얘기나 발표평가 얘기를 한두 달 정도는 정규 방송에서 계속 다룰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사업계획서 쪽이 아닌데 요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일단은 시즌에 맞춰가지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컨텐츠를 전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사업계획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화 지원 사업이 또 새로 열렸죠. 예비창업 패키지.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희한하기는 해요. 이 유튜브 강좌가 원래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원래대로라면 2주 전에 마감이 됐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쯤이 유튜브 조회수도 좀 이렇게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서류평가 끝나면서 실제로 좀 줄였거든요. 좀 추이가 줄었는데, 근데 또 오늘 또 스카지원 사업도 런칭이 돼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참 하다 보니까 저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현상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제가 발표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래는 오늘 발표평가하면서 여러분께서 온오프믹스에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또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좀 30분은 넘기지 않으려고 해서 오늘은 제가 발표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에 관련된 일문일답이나 기타 AS 코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정규 방송 시간에 한 번 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필요하게 되면 제가 추가 강의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L 채널의 김장길이고요. 오늘 예비창업 패키지 발표평가 길라잡이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일단 발표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 이제 발표평가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발표평가를 준비하는 창업자와 그 다음에 발표평가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심사위원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온도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온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창업자분들에게 발표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류평가를 통과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남은 관문이면서 동시에 이 관문을 잘 넘기면 드디어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지원 사업에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만 잘하면 일단은 제일 큰 관문 하나를 넘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20분을 되게 알차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심사위원들한테 발표평가라는 것은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같은데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발표평가라고 하는 건 원래 서류만으로 아이템의 어떤 가치나 사업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니 사람을 보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아닌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는 자리지만 또 마찬가지로 서류도 같이 봐야 되는 자리고요. 20분 동안에 여러분의 발표를 듣고 서류를 검토하고 평가서를 쓰고 그 다음에 알맞은 점수를 매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하루에 한 번 참석을 해서 하는 20분짜리 발표겠지만 심사위원한테는 이게 거의 한 하루에 5시간에서 최소 6시간, 7시간까지도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같은 목적의 창업자들을 대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가끔 들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창업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심사를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힘들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온도의 차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공고가 나와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서 공고문을 보면은요, 주간기간별 지원 규모의 2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번에 일반 분야에서 1100명을 모집하거든요. 청년이 660명, 일반 그 중장년이 440명이고요. 뭐 주간기관마다 그 배정되어 있는 숫자가 다르죠. 그런데 어떤 주간기관에서 청년 예비 창업자로 50명 선발한다고 한다면 결국 서류 평가를 통해서 그 2배수인 100명 이상 선발을 한 다음에 대면 평가에서 50명을 마저 걸러내는 그런 인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100명 이상, 2배수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 공동 점수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100등까지 뽑으면 좋겠는데 이제 100등에 같은 점수대가 한 4, 5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내외라고 하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 120명이 되고 130명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엔 1.2배수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0명을 선발하는 곳에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명 사이에 한 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경쟁률 2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된다. 그래서 딱 그 장소에 가면 이렇게 타겟팅을 해요. 아, 저런 사람만 한 명 이기면 내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50명을 선발한다는 거는 50등 해야 꼴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을 이겨내야 간신히 제일 꼴등으로 선정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발표평가에 선정된 지원자는 사실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상위 한 5% 미만.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서면평가를 넘어갔지 하고 의문이 되는 분들도 없진 않아요. 하위 5% 미만. 근데 나머지 90%는 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레벨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발표평가라고 하는 거는 많은 신경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시고 또 그만큼 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인 발표평가에서 주의할 점들을 좀 나열을 해드릴게요. 요게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하자. 요게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어떤 분들은 내 아이템은 배경을 열심히 얘기를 해야지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 아이템이 뭐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계속 배경만 쭉 얘기하다가 거의 막파쯤 돼서 한 5분 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이템이 뭔지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의 그 설명이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뭐 그냥 사업계획서는 미리 읽어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나는 그냥 내가 할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시간 배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는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 그 전날 당일에는 절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자료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들은 발표 당일날까지 절대 오픈이 되질 않고요. 그 말씀은 심사위원들도 현장에 와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들여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분 동안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전반적인 사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들이 이미 내 사업계획서를 샅샅이 검토를 했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알아서 듣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정말 대표적인 발표평가 패착의 원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스티브 잡스 스타일의 발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권장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절대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프리젠테이션의 대가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이 나오던 그 당시에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전에도 굉장히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었고 뭐 CEO로서 굉장히 훌륭한 역량을 가진 천재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그 다음에 책에서도 많이 봐왔던 그 아이폰 3의 발표회는요, 그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정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점쯤에 스티브 잡스라는 분은 신이었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의 일거수일투족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비해서 저는 어떨까요? 제가
강의를 실제로 하잖아요. 교과목 안에서. 교과목 안에서 강의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에 경청을 합니다. 집중을 하죠. 왜 그럴까요? 제 강의는 학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점이 나가고 이해관계가 엮이는 교과목에서도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는 그 5분짜리 발표가 끝까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재미가 없어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 스티브 잡스 스타일의 발표가 있어요. 많이들 얘기하는 거 사진 하나 올려주고 뭐 막 이렇게 호기심을 만들어낸 다음에 막 어느 부분에서 임팩트를 빡 하고 터트리고 막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그래픽이 쫙 하고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나의 발표와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를 모두 관심 깊게 보는 사람들한테 먹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포멀한 형태의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요즘엔 요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엄한 얘기 한마디를 하시면은요, 지금 심사위원들도 요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만에 하나 검색해서 엄한 거 나오면은 이제 바로 그 발표는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미지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발표 평가하는 자리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앉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정석대로 발표하자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진실을 얘기를 해라. 말을 너무 꼬으려고 하지 말고, 뭐 사업이니까 적당한 수준의 과장이나 적당한 수준의 포부를 보여주는 건 좋지만, 이게 거짓말은 하지 말고 진실만을 얘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 솔직함이 진심을 전달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벌써 이 사업에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경쟁자들이 제 사업을 충분히 베낄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진 않지만 그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 의미를 왜곡해가지고 그냥 나는 사실만 얘기하면 다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가로 거듭나는 자리니까 사업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종의 밀당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은 가장 제가 싫어하는 타입, 신세한탄 하시는 분, 훈계하시는 분,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해서 이게 아니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줄 점수도 안 줍니다. 자, 여러분께서 자금을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 100억대 자산가로서 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데 요거 가지고 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제발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금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이고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을 시킬 거고 이 성공을 해가려는 이 길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고 싶겠어요? 이건 너무 명확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불쌍하게 보이면, 아쉽게 보이면은 잘 될 거라고, 뭔가 특인지심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는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그다지 먹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훈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지원 사업은 아니었고 일종의 경진대회 같은 곳에서 평가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아이템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뭐 기술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충분히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기술적인 의미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사업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아무리 봐도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제품 대비 10배나 비싼 제품을 돈을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발끈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국민의 안전이 달린 일인데
그러면은 당신은 돈이 싸다고 이거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제 질문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제품을 파는데, 여러분이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은 사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1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그렇군요,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라고 10만원 주고 살 거냐? 그럼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뭐 좋다, 의미가 좋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내 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지가 사실 좀 의문스러웠고요. 저는 사실 그때 원했던 대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긴 하더라도 이 제품은 이런 쪽에서 가치가 확실하게 있고, 그 가치를 이렇게 풀어날 것이기 때문에, 혹은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진입해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요. 그냥 이건 좋은데 네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심사를 보는 사람이고, 심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분은 준비가 안 된 거죠. 당연히 뭐 점수가 높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발표 자리를 심사를 받는 자리인데 가르치러 오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다지 뭐 좋은 인상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당황하지 마실 것.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되게 필요한 덕목인데요. 실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심사위원분들이 눈을 잘 안 마주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요, 발표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들도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당일날 받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두 개의 사업계획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거의 여러분께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동시다발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사전에 미리 좀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사이사이에 갑자기 궁금해지는 요소가 생기게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넓혀보기도 하고, 막 뒤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막 이렇게 들춰보고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좀 생각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식 웃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발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오해예요, 실제로. 물론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뭐 하나 두 개의 얼굴 표정이나 반응에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조금 더 당당하게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부분을 잘 말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당황해서 발표를 끊게 되면은 그 흐름이 끊겨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돌발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재빠르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요게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당일날 발표를 갔었는데, 그때 그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이거를 보고 검색을 하면서 이 서비스랑 니네 서비스랑 다른 게 뭐야, 똑같은데, 뭐 이런 질문을 하셨나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서비스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 서비스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어쨌든 검색해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되게 당황을 했고,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질의응답이 계속 이 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찾아봤더니 완전 다른 종류의 서비스더라고요. 사실 그 심사위원이 찾았던 건 서비스가 아니고 게임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발빠르게 조치를 했던 건 빨리 그 심사장에 연락을 해서, 주관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오해가 빨리 그 심사단에 전파가 돼서 그나마 조금 수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실수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좀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큰일 났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잡고 가는 게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사를 보러 간 거지 뭐 가가지고 뭐 혼나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할 것은 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좀 특화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이건 작년에도 똑같은데 5분을 발표하고 15분 내외 질의응답입니다. 5장 분량의 사업계획서가 되게 짧다는 건 여러분도 이미 인지하셨죠? 아유, 5분은 더 짧아요. 이게 5분 정도면은 뭐 제가 인사말 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님, 이런 얘기하는 그 1분 1초가 너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엑기스만 최대한도로 5분 안에 밀어 넣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만들고요. 대신 질의응답이 15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한 번에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지간한 정보들은 어펜딕스라고 하는 부분에 빼놨다가 부록이라고 하는 곳에 빼놨다가 질의응답에서 활용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 되게 잘 하셔야 되고요. 대답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세요. 가끔 이런 불평불만이 튀어나와요. 심사위원이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3명일 수도 있고요. 심사위원이 3명인데 3명 중에 2명밖에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불만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들께서 질문거리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미 다른 분께서 그 같은 질문을 하셨고 충분히 여러분이 좋은 대답을 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좋게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질문은 1분인데 대답을 5분 동안 하세요. 정말 많아요. 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됐거든요 하면서 줄줄줄줄 히스토리를 얘기해가지고 5분을 채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허용된 시간이 15분인데 그 15분을 넘겨가지고 만약에 질의응답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 순서에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1, 2분을 까먹으면은 이게 한 5번만 지나가도 그 뒤에 오는 분은 10분, 20분이 뒤로 확 밀리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밀리는 당사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이 대답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한 엑기스만 딱딱 끊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 말이 긴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여러분의 발표 내용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반 이상이 상관없는, 즉 본인의 어떤 고민을 좀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점수를 어느 수준으로 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거를 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는데요. 서류평가도 발표평가도 지표나 배점은 똑같아요. 문제인식을 잘하고 있느냐, 해결 방안을 제대로 전달을 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로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잘 피력을 했느냐, 팀원이 충분한 보유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발표를 구성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그 발표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파격적인 발표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타고난 분들이고요. 이런 발표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여기 나온 1, 2, 3, 4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예창패도 그렇고 뭐 다른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일단 사업계획서는 모든 평가의 시작과 끝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면 평가도 물론 녹음을 하지만은 그건 음성 데이터로 남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페이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가가 사실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는데 이건 나중에 발표 자료에 보완해야지, 그러고 사업계획서 대충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미 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발표 자료를 보완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보통 발표 자료에서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은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걸 빼먹었다 그럼 그런 건 보완하셔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대면 평가에 가는 그 시기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보완을 하셔야 되고, 약간 조금 방향성이 달라졌다 그럼 그런 것도 보완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보조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발표 평가 가가지고 면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냥 확 틀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완전히 평가 날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야 되고요. 근데 뭐 이미 지난 시점에서는
어쨌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또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지만 너무 틀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잘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발표 자료 준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발표 자료의 적절한 분량은 어느 정도냐. 일단은 5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뭐 꼭 대면 평가 발표 자료가 아니더라도 보통 5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한국어 발표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선이 1분에 평균 1장에서 2장 정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장당 평균 30초 정도인데, 뭐 얘기가 길어지는 쪽, 설명을 많이 하는 스토리텔링이 주가 되는 곳이면 한 장이 1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르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빨리 넘기는 것들은 뭐 한 10초 정도에 넘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표지와 Q&A를 제외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 10장 정도, 최대 10장 정도 이내로 구성하시는 게 무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10장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들 절대 안 들어가요. 제가 그걸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10장 안에 넣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여러분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니까 핵심적인 부분들, 심사위원들이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전면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Q&A에서 풀어가도 충분히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뒤에 부록이라는 어펜딕스로 배치를 해서 질의응답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 굳이 말리지는 않을 텐데요. 좀 이런 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사항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한 30장 들고 오셔서 제가 해보니까 빨리 말하면 5분 안에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이 정도 속도로 말을 안 하고요, 더 빨리 얘기해가지고 한 10분 안에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정말 듣기 싫어지실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늘어났는데 빨리 말하면 된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 안 들어요. 그냥 사업객서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30장을 보여줬는데 왜 모르지?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30장짜리 발표를 5분 안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분량 늘려놓고 하지 말고요. 결국 시선과 귀로 듣는 것과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속도가 따라가는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해서 맞춰가야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그 발표의 흐름에 심사위원들을 그대로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흘러가도록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빨라지거나 너무 느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발표 자료와 사업 계획서가 분리가 되게 되면서 그냥 서류로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정선이 10장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PPT는 그림 하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30장을 그림으로 쫙 채운 다음에, 자, 지금 보시는 거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겁니다. 해가 쫙쫙쫙쫙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봅니다. 예. 그걸 왜 봐요, 제가? 그러니까 그 보여주고 싶은 거를 그냥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속도로 어떤 완급 조절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나의 스토리에 흡입이 될까라고 하는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최대한 좀 적당량 줄이시고요. 여긴 제가 안 넣었는데요.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은요, 절대 10초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 10초간의 정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딱 5초 지났거든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적이 갖고 오는 그 지루함이라는 게 있어서 동영상은 웬만하면 10초도 길고 한 5초 정도 이내로 정말 임팩트 있는 부분만 보여드리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이상 길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피해야 될 내용 중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첫 페이지에서, 자,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배경을 말씀드린 후에 사업성,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있죠. 세상 쓸데없는 내용들이죠. 아니, 세상에 지금 여기 오는 발표자들 중에서 이 순서로 발표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개요에서부터 시장성, 사업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그 순서를 거의 대부분 따르고요. 그 순서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틀에서 어긋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해주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5분이란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의 소중한 10초가 날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싹 보여주고 끝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넘기는 거. 아니 그렇게 넘길 거면 왜 넣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표 순서는요 이런 데 넣는 게 아니고 한 40분짜리 강의나 뭐 40분짜리 발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순서를 어느 정도 넣어야 흐름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챕터별로도 계속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전반부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혓바닥 기신 분 있어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고 막 얘기하는데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되살려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그걸 되살리는 아주 간단한 단초만 제시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스토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뒤로 쫙 이어가지고 전체 뭐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자료들 중에서 실제 이제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한 4-5장 정도 되는 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앞에 한 3장 날리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어떤 아이템인지 머릿속에 들어가야 다음이 있는 거지. 그냥 계속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것들을 기억해서 뒤로 끌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시간 낭비라서 그땐 보통 사업계획서 그냥 서류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페르소나. 예,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쪽인데요. 뭐 페르소나가 뭔지는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의무사항처럼 이렇게 페이지로 넣어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태까지 강의나 이런 특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딱 한 번 이 페르소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을 한 명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타고난 나레이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요. 이런 기법들은 함부로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자료를 실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사업계획 썼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요. 심사위원들의 의식의 흐름은 발표 자료 때 더 명확해져요. 여러분이 왜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면 왜 그게 문제가 될까라는 의문을 품을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것이고,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나 복잡한 일이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능하긴 한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까지 다행히 이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심사위원들을 끌고 갔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도 왜 무엇을 어떻게까지만 인지가 된다면 수익이라고 하는 건 예비 창업자한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하게 가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만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쎄빠지게 5분 발표하고 났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나는 아직도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발표 평가는 망쳤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심사위원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발표 자료의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가지표에 따라서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심사위원들한테도 편하고 여러분도 말씀하시기 편하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뭐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개요를 먼저 명시를 하시고 왜 이게 필요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나는 이 시장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역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요 순서로 가시면 가장 무난하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 분량을 채우시는데요. 만약에 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냐, 분량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나 시장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아이템 자체의 참신성과 발전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에 1, 2, 3번 사업 목적까지를 한 3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4, 5, 6까지를 한 2분 정도로 할애를 하시되, 이제 그 세부적으로 분량이나 시간을 배분하실 때는 역시 전반부 3분에서는 사업 목적에 가장
큰 가치를 두시고 비중을 많이 두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 2분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와 사업성에 대한 얘기는 거의 비슷하게 가시면 되고, 인력 구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내신 사업 계획서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발표 자체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의 시작을 한번 구성하는 법을 같이 고민을 해보죠. 발표를 시작하실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일 처음에 무조건 결론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이템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죠. 뭐 이런 식이죠. 뭐 안녕하세요, 뭐 김장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릴 내용은 무엇을 위한 어떤 아이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경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필요성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더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한정된 시간 안에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그 아이템을 평가하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앞에서 뭐 한 3장 4장 정도 계속 뭐 사회 문제가 어떻고 지금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것만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은 뭘 하겠다는, 그래 그건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한 2분 정도 지나가지고 그래서 제 아이템은 이겁니다라고 보여주면은 방금 여러분께서 전반부 2분을 싹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5분밖에 안 되는 한정된 시간 안에 발표를 하셔야 될 때는요,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기승전결이나 뭐 발단 전개, 뭐 전일정 결말 이런 종류의 문학 작품에서 쓰는 그런 어떤 클라이막스를 원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결부터 시작을 해서 심사위원들의 머릿속에 내 아이템 못 알아는 걸 박아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의 그 사업 아이템의 배경에 대해서도 공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 관점인데요, 이제 공감을 좀 자연스럽게 끌어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려면은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어떤 조사 결과를 보여줘서 공감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뭔가 이렇게 주입식 교육처럼 막 이렇게 집어넣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안 좋죠, 이거 안 좋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사를 하러 와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발표 평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임팩트가 딱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심사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되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려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가격이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굳이 대답이 없어도 공감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항상 밀당을 잘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소비자가 반드시 내 아이템을 구입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심정적으로 좀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다고 물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좋긴 하지만 굳이 그래도 그걸 사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요. 사실 좀 더 나아간다면 이게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나랑만은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실제 필드에서 수요를 나타내는 설문조사 결과를 적정량 집어넣으시면 이거는 굉장히 좋고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는 제 이전 강의에 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의 중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성과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장이라고 하는 걸 납득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납득시키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하는 시장조사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뭐 신발 시장은 얼마 규모이고 거기서 국내 시장은 얼마 규모고 거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시장은 얼마이고 매년 몇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예의상 요거 말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예의상 그냥 한 칸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나, 이 시장의 특성이나 뭐 초기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지만 들어가서 성장하기 힘든 시장도 있고 처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장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진입 전략,
방법에 대한 부분을 시장의 특성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뭐 시장의 성장 전망은 당연히 성장하겠죠. 설마 망해가는 시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건 안 넣으면 또 그러니까요. 좀 예의상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심사위원 중에 그 경쟁 제품 회사에 임원이나 사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세요. 뭐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만은 경쟁 제품을 너무 깎아내렸을 때 잘못하면은 진짜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쟁 제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모든 회사엔 회사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깎아내리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경쟁 제품을 뭐 축혀 세워서 이건 너무 좋고 뭐 이 회사는 벌써 얼마 투자를 받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냥 그 회사 가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회사를 띄워준다고 나도 같이 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적당한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경쟁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곤란하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차라리 어펜딕스를 옮겨놓고 여기서는 실제 발표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차별성만 강조를 하시면서 경쟁 제품은 그냥 적당히 녹여내거나 아니면은 뭐 차후 질문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좁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요. 그 자료를 보여줬던 친구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는 5년 뒤에 2억 벌려고 사업하니 이랬었는데 되게 정직하게 적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추세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 5년 뒤에는 뭐 10억이 됐건 50억이 됐건 충분히 합리적인 선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BM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전략을 막 내세우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뭐 글로벌 시장에 100%를 다 먹겠다. 이거는 어떤 전략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역량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정 수준으로 너무 과장만 안 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의 포부를 보여주시는 건 좋고요. 근데 그런 포부도 웬만하면 좀 합리적인 선 정도는 지켜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의 끝에서는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추천하는 게 어떤 회사의 비전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면도기를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 제품 하나 만들어서 팔고 딱 사업 접을 거 아니거든요. 이 다음 모델 라인업이 계속 나와야 되고 면도기에서 어떻게 확장할지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쯤에서 회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회사의 비전이나 발전 방향을 한번 좀 제시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뭐 매출을 어느 정도 신장을 해서 그 중에 어느 정도 연구개발 계획에 넣겠다든지 뭐 인적 자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아, 이 사람이 사업을 정말 멀리 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좋은 창업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뭐 10년 뒤 우리 회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넣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아이템의 사회적 가치를 굳이 넣고 싶으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요 페이지에서 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한 페이지를 절대 넘어가시지 말고요. 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뭐 넣으면은 스토리상 좀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일 하지 말으셔야 될 사항들, 전날 밤새서 발표 자료 만들어서 가져가가지고 그날 당일날 바로 발표하는 경우, 예, 거의 대부분 망치거든요. 발표 연습을 하실 때는요, 5분 정도면은 저는 이런 방법을 보통 추천을 해드려요. 대본을 먼저 쓰시고요. 5분 정도면 그렇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크게 소리내서 읽어볼 것. 그냥 읽으면서 고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걸 넣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저 이거 그냥 갈게요. 여러분은 이걸 머릿속에 넣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혀에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걸 편집 없이 그냥 왔냐면은요, 이 끊임없이 혀에 저도 지금 혀가 꼬이잖아요. 여러분 실제 발표할 때 이렇게 혀 꼬이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을 쓰고 크게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다 보면은 특정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혀꼬임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필사적으로 그 부분을 연습을 해서 노력으로 커버를 하시던가 아니면 좀 더 발음하기 쉽거나 유하게 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본을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한번 고쳐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쯤에서부터 녹음해서 계속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걸 막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강의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하고 난 강의인데도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어떤 습관들을 좀 많이 없애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크게 소리를 내서 읽어보신 다음에 녹음을 해서 계속 귀로 꽂고 다니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기를 해서 여러분의 몸에, 혀에 체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꼭 머릿속에서 외우지 않아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패닉에 빠져도 혀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는요, 모든 발표 연습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빨리 읽으면 5분짜리 발표도 한 2, 3분 안에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몇 가지 조언들,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복기를 하면은요, 사업 요약은 가능한 처음에 넣고 그 이후 얘기를 끌어가는 그런 스토리텔링 방식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최대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건 알지만 최대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절제하고 어펜딕스로 보낸 다음에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렇다고 어펜딕스를 안 만드시면 안 돼요. 보통 안 만드시면은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걸 만들어 두시면은 거기서 질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래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니까 사진 하나 넣고 때우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 자료 만드는 시간 항상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자료 잘 만드셔야 되고요. 근데 모든 일은 페이퍼에서 페이퍼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데 이미 늦었으니 보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평가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편하게 심사위원들이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끌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발표하면은 실제로 대면 연습도 많이 봐드렸거든요. 이번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제가 질문을 하면은 저는 실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어택을 해요. 그러면은 짜증을 내요, 저한테. 나한테 뭐 어쩌란 얘기냐,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내 아이템을 그렇게 몰라주냐, 이런 그 반발심 때문에 짜증을 내는데, 아니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질문 나올 거라는 거 때문에 조금 상황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그 당시엔 좀 당황하시더라도 잘 대비를 해서 가시는 분들은 발표 잘 하시고요. 그냥 짜증내고 그냥 대충 해가시는 분들은요, 현장 가서 똑같은 질문 받고 똑같이 망치고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실제 뭐 연습을 하건 조언을 받건 할 때 남들이 하는 얘기는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발표 전에 그런 얘기 듣는 게 어딥니까? 실제 평가받기 전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대비를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운이 있어요. 인생의 복불복인 게 어떤 심사위원이 오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똑같은 발표를 해도 호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표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너무 자기 탓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신껏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그 현장에 그 업계의 전문가가 앉아있다 그러더라도 실제 여러분의 아이템을 사업화해서 가져가는 그 분야에서 최종적인 전문가는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꿀려도 안 됩니다. 물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생각 못할 거는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색깔은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조언이 100%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을 모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건 준비가 덜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남들보다 많이 잘 알아야 되고요. 제가 정말 감동받은 제 제자가 한 명 있거든요. 1년 만에 나타나서, 아니죠, 반년 만에 나타나서 대면 평가를 봐달라고 해서 봐줬는데요. 와, 말 한마디를 안 지더라고요, 얘는 정말. 예, 말 한마디를 안 줘요. 근데 말 한마디를 안 진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요, 그 논리나 어떤 근거에서 제가 밀렸어요, 결국엔. 뭐 그렇다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대면 평가에서
제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질문을 해도 짜증을 안 내려 그 정도로 저를 찜쪄먹을 정도의 자신 돼 있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사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정말 많이 해보시고 많이 고민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의 발표평가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페르소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페르소나는 저는 정말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페르소나를 정말 성공적으로 써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봤는데, 여태까지 3년 동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강의는 참고만 하시고, 발표는 소신껏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표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은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또 혹은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자기 색깔을 녹여내서 뭔가 많이 틀어졌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발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일문일답과 사례 연구는 오늘 강의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못 다룰 거고요. 다음번에,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사례 연구도 좀 적당히 집어넣으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이 안에다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온오프믹스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이 강의 요청하는 사이트에다가 요청을 해주시면은 개인적으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공통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내용들은 일문일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